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강동석입니다. 국내 증시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오늘 시장에서는 환율이 단연 집중됐습니다. 20원이 급등하면서 1,090원 선을 단숨에 회복했는데요. 또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의 매도 현상, 각종 이슈들을 모아서 기본으로 돌아가는 베이직 투자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강의를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2-3153-2631, 013-3366-0110번 무료 문자와 함께합니다. 그럼 오늘의 감독님 소개해드릴게요. 정희경 소장과 함께합니다. 초보 투자자도 세 가지 원칙만 지키면 이길 수 있다. 원칙을 지키고 추세를 따르는 매매. 거래에서 실패해도 원칙을 지켰다면 이긴 것이다. 다시 돌아온 정희경의 리얼 베이직 시즌2. 초보 투자자의 이기는 매매 원칙 바로 공개됩니다. 네, 정희경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1940선을 지키지 못했는데요. 외국인이 사흘 동안 1조 2천억 원의 매물을 던졌습니다. 외국인의 수급도 불안해졌는데요. 정희경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바둑에서도 가장 정석은 복기라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지난주 시장을 복기를 하면서 이번 주 전망을 해보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시장을 분석을 해보면요. 일단 수급이나 차트로 본다면 지난주 종가는 1946.69포인트로 끝났습니다. 2013년 들어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인 한 주였고요. 전주 대비 2.07%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급은 뱅가드 펀드의 외국인 순매도 전환 이후서 다른 외국인까지 동참하는 식으로 외국인 순매도가 2주 연속되고 있습니다. 수급의 악재 앞에서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없다는 것이 지금의 우리나라의 시장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러한 수급의 악재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이 지지선이 있는데 이 지지선이 지켜질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한 후에 시장에서 매매를 임하라고 그랬는데요. 지난주에 말했던 것이 일간 차트에서 삼선전환도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게 1964.6이었는데 이게 목요일 날 깨지면서 금요일 날 추가 하락이 나타났던 한 주였고요. 그리고 일목균형표상에서 지지선이 될 수 있는 것이 주간 차트에서 전환선과 전체 26의 중간점에 해당되는 13 이동평균선이었는데 그것이 1953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953까지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주간 차트에서조차도 약 하나만 이어져 왔던 상승 추세가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생각했던 지지선에서 지지를 못하고 더 추가 하락을 했다는 점에서 더 추가 하락이 걱정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를 보더라도 뱅가드 펀드에서 25주 동안 계속 매주 3,600억에서 3,800억 정도를 계속 순매도를 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수급은 상상 지금까지 유례 없는 장기간의 악재로서 계속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악재들은 예상된 악재라면 시장에서는 미리 반영됐다고 하지만은 지금 현재는 지난주와 지지난주를 비교를 해보면 지지난주는 긴가민가 했는데 지난주에는 역시 나오니까 그 물량의 그 하락을 이용하려는 투자자와 그리고 실제로 늦게나마 쉬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이어지면서 수급에서는 더욱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 뱅가드 펀드에 이 매주 3,600억, 3,800억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그냥 툭 던져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계속적인 악재가 있어서 시장에서는 상승보다는 하락 쪽으로 누르려고 한다. 올라간다라면 그거는 기술적 반등이고 올라간다라면 그걸 이용해서 또 매도하려고 한다. 이러한 것들이 악재가 계속적으로 있다는 것을 투자자 여러분들 알아주시고요. 차트상에 볼 때는 일단은 일간 차트와 주간 차트상에서 지지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월간 차트로 가야 됩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요. 전체적으로 주간 차트에도 이 나오는 전환선이 이탈을 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색깔이 있는 기준선에서 지지되고 있는 형태지만 이번 주에 시가에서부터 이탈을 했기 때문에 지지 여부가 오히려 올라져야만 지지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주간 차트에서보다는 아까 말했듯이 월간 차트를 한번 보면요. 월간 차트에서 보면 미약하게나마 이것이 상승 추세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전환선 위냐 아래냐로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름대 위이고 월간 차트로 볼 때는 상승세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달 들어서 보시면 이렇게 파란 음봉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음봉이 밑에 보이는 전환선을 이탈한다면 월간 차트에서도 불안한 정세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전환선을 이탈한다면 전환선은 1930 정도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지지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 1930대에 해당되는 오늘은 지지되는 형태를 보였죠. 외국인은 매도는 많이 나왔지만 기관에서는 월간 차트의 전환선 정도면 충분한 기관상의 전환 지지가 될 수 있다고 하고 기관이 오늘 매수에 들어오면서 지지가 되는 형태를 보였던 이 월간 차트의 전환선 1930이 1차 지지선이 될 거고요. 여기가 이탈한다 그랬을 때는 밑에 나오는 녹색선 최근 2년간 연속으로 계속 여기서 지지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 때 항상 얘기하지만은 동양 철학이든 어쨌든 주식에서 숫자에서 3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년에서 3에 해당되는 것이 월로 갔을 때는 36개월 내지 42개월입니다. 그래서 이 녹색선이 지지가 되느냐. 그래서 보면 2011년도에도 녹색선에서 지지되고 반등이 이루어졌고요. 2012년에도 녹색선에서 지지가 돼서 반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3년 벽두부터 만약에 전환선 1930이 이탈한다고 했을 때는 1870에 해당되는 이 녹색선에서 또다시 지지 여부를 한번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가 된다면 재차 반등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뚫린다면 구름대까지 밀리는 형태의 굉장히 나쁜 형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뱅가드 펀드에서 수급 악재는 단순히 한두 달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7월달까지 이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7월까지 한다면 지속적으로 구름대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 주에 목요일이 말일이죠. 그렇죠? 월간 차트의 종가가 1930을 지지하느냐 아니면 최악일 경우에도 1870을 지지하느냐 이 여부를 지켜보셔야만 여러분이 그 다음 추세가 그 다음 달은 기술적 반등이 난다면 지지에 되는 데서 지지가 돼야만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는 거고요. 지지선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맥없이 무너진다면 기술적 반등조차도 굉장히 약하게 나타나서 그 다음 달에는 더 추가 하락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기술적 흐름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를 차트로 전망할 때는 1930과 아니면 월말에서 혹시라도 악재에 의해서 1870까지 밀린 이 3년선에서의 지지가 되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까 말했던 대로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뱅가드 펀드의 벤치마크 변경에서 왜 시장에서 이런 악재가 나오느냐는 굉장히 세옹지마 같은 일입니다. 사실은 뱅가드 펀드는 인덱스 펀드고요. 일반적인 미국의 대부분의 펀드는 선진지수와 이머징 지수가 있으면 선진지수가 이머징보다 8대2로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머징 지수에 있는데 계속적으로도 MSCI에서 선진지수로 가면 오히려 수급이 더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수수료가 더 싼 FTSE로 옮겨간다면서 우리가 있는 것이 지금 MSCI의 벤치마크 지수는 뭐 하고 있죠? 우리가 이머징 지수에 돼 있는데 FTSE로 가면서 선진국 지수로 간다는데 왜 수급적으로 이렇게 악재가 되는지 혹시라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왜 우리한테는 악재가 되냐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이 미국 최대의 인덱스 펀드 운용사인 뱅가드의 운용 자금이 962억 달러 중에서 선진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가 248억 달러고 이머징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가 714억 달러입니다. 전체적인 펀드의 규모에 대비해서 이머징 지수에 운용하는 규모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요. 눈으로 보더라도 한 3대1 정도로 이머징 지수에 많은 펀드였다. 그 펀드가 오히려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MSCI에서 FTSE로 옮겨갔다는 게 첫 번째 악재고요. 두 번째는 MSCI와 FTS에서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 이머징이 있으면 여기도 이머징인데 그거 몇 안 되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국이란 나라가 FTS에서는 선진지수로 편입이 됐는데 MSCI는 선진지수로 편입 못하고 이머징 지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FTSE 그때 선진국 지수로 편입됐을 때는 수급이 좋아질 거라고 좋아했던 것이 세옹지마처럼 오히려 이런 그대의 인덱스 펀드가 지수 하나 벤치마크 변경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악재로 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보면요. MSCI 이머징 지수에 한국이 비중이 약 12.8%입니다. 그래서 12.8%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이머징에서 선진국이 되니까 전체 매도 물량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봤다시피 이 이머징의 714억 달러에 해당되는 거에 12.8%를 해당되는 약 90억 달러가 전체 매도 물량으로 기계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12.8%에 해당되는 것이 약 10조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FTS의 선진지수로 들어가면 선진지수에서 한국 비중은 높지가 않습니다. 1.86%, 약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펀드는 선진지수가 볼륨이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이 뱅가드 펀드는 248억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48억 달러에 약 2%에 해당되는 정도밖에 매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수를 모두가 다 할 거니까요. 10조 원을 팔고 5천억, 추가가 더 온다 하더라도 5천억에서 1조 정도의 매수밖에 들어오지 않는
참 우리나라에 굉장히 한 펀드에 수수료를 아끼려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신용평가사에서 한 국가가 여기는 이머징이 있고 여기는 선진지수에 있다는 그 단순한 이유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9조 원 정도의 순매도량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9조 원에 해당되는 많게는 9조에서 9조 5천억이 되는 것들을 매도를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에 못 팔고 7월 1주까지 약 25주 동안 매주 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25주 나눈 게 3,600억에서 3,800억을 매주 매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상이지만은 전체적으로 이 이야기는 25주 동안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은 이건 이제 알려진 이슈고요. 그럼 이 이슈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7월 1주까지 주식을 사지 않아야 되느냐? 두 가지의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분명히 이거는 수급적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어떤 정치적 변수가 아니고 수급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올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다른 참가자들의 심리가 중요합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여기에 대응해서 올라갈 만큼 좋은 호재가 있다면 이 물량 정도는 매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면서 매수가 된다라면 시장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심리가 어차피 매주 나오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이쪽 방향으로 계속 공매도를 친다든가 선물 매도 방향으로 간다라면 수익이 날 수 있겠지 하면서 쉽게 여기에 동참을 한다라면 시장은 계속적인 하락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시장이 하락이 나타났을 때 두 가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하락하는데 그것을 내가 참가하고 있다라면 견뎌내야 되고요. 아니면 참가하지 않고 있다라면 시간을 가지면서 지금은 주식을 투자를 쉬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주식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장기간 거의 6개월에 걸쳐서 매도가 나오는 시장에서 견뎌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긴 호흡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차트를 보실 때 일간 차트나 이러한 단기적인 차트를 가지고 판단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개월 동안의 수급적인 악재가 있을 때는 개인 투자자들은 철저하게 호흡을 길게 하면서 월간 차트를 보시면서 월간 차트에서 내가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고 월간 차트에서 내가 손절 라인을 벗어난다면 손절하는 시기에 월간 차트 중심에서 긴 호흡으로 투자는 대응을 하셔야만 이러한 이슈에서 오히려 기회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순수하게 월간 차트에서 눌림목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시장에서 월간 차트에서 5선이나 7선이나 9선 같은 눌림목까지 오려면 굉장히 큰 조정이 나타납니다. 최소한 30에서 50%의 조정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량주들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업 내부적인 시장 내부적인 이유가 아닌 단순히 기계적인 수급적인 이유로 시장에서 조정이 나타난다면 이러한 조정이 끝났을 시점에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반등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참아낼 수 있는 인내가 있거나 내 나름에서 지켜낼 수 있는 기준이 있었다면 그 지켜내신 분들은 그 반등 시에 결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악재들, 길게 예상된 악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긴 호흡으로 월간 차트 중심으로 차트 매매를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렇게 수급 차트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이슈로 본다라면 지난주는 참 우리나라 시장에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시장을 끌고 있는 쌍두마차가 전차죠. IT 쪽과 그 다음에 자동차인데요. 참 아이러니컬하게 두 개의 나쁜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 말했듯이 IT 기업 실적에서 애플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애플이 기대치 이하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더 나쁜 거는 시장 참가자들이 IT의 대표 기업인 애플에 대해서 성장성에 대해서 이제 불안감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애플은 꾸준히 혁신하고 그래서 계속적인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이 무너졌기 때문에 애플뿐만 아니라 다른 IT 기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삼성전자나 다른 IT 기업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지표는 단순히 가고요. 나쁘게 나왔지만 이거는 11월, 12월 수치를 조정을 했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 발표가 생각외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연히 나오는 거는 양적 완화와 인플레이션 목표가 1%에서 2% 상향 조정한 건 모두의 예상을 했던 대로 악재고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쳤던 건 뭐냐면 현대차와 기아차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엔화의 약세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악재에 대해서 현실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환율 때문에 저렇게 피해를 받고 나오는 것을 현실화하는 것이 우연히도 지난주 발표와 이것이 같이 발표되다 보니까 시장에는 더욱더 나쁘게 됐고 국내 시장에는 주도하던 쌍두마차인 전차 업종에 대한 힘을 잃어버리면서 시장에 대한 그 실망 매물까지 같이 와서 지난주에 2몇 %에 해당되는 하락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 전망을 보면 이번 주에서 가장 뚜렷한 것은
중요하고 뚜렷한 것은 미국 FOMC 회의입니다. 전체적인 지표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 FOMC 회의가 있고요. 미국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주택 부동산 관련 지표 관련해서 S&P 케이스 슐러 주택 가격 지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미국 기업의 실적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대표적인 캐터필러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 1위조 엑스모빌의 실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 것은 지켜보면 되는데요. 이번 주를 전망할 때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은 29일, 30일 열리는 미국 FOMC 회의와 그다음에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발표되는 30일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30일 수요일 끝났을 때 여기서 어떤 시장에 반등을 줄 수 있는 소식이 나온다라면 시장은 반등 쪽으로 방향을 틀 수가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그게 없다라면 계속적으로 힘이 없는 시장이 나올 겁니다. 미국 FOMC 회의에서 추가 양적 완화나 추가 기대책은 모두가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이 양적 완화를 조기 중단하지 않나라는 우려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꾸준히 갈 것이다, 길게 갈 것이다라는 언급이 나온다면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요. 민간 고용 지표는 지금 전문가들이 전망하기에는 비농업 고용이 충분히 좋게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슈를 바탕으로 30일 미국 시장에서 시장이 반등한다라면 우리나라 목요일 시장에서는 자그마한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 그 반등을 통해서 국내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하지만 그 반응조차에도 뱅가드로 대표되는 수급의 악재가 덮어버린다면 시장은 더 나빠질 수 있다. 그렇게 전망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29일과 30일에는 미국의 FOMC 회의가 있고 또 중국의 1월 제조업 PMI 지수도 2월 1일 발표가 됩니다. 이제 체크해봐야 될 이슈들 한번 확인해봤고요. 본격적인 강의 내용이 궁금한데요. 네, 이번 주 강의는요. 네. 2주간에 걸쳤던 나이스 종목의 기준과 종목 찾기를 다 정리 한번 다시 해보면서요. 나이스 종목 자동 검색기를 만들어서 실전에 사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이스 종목 자동 검색기를 만든다고 하니까 조금 기대가 많이 되는데 본격적인 강의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죠. 네. 대부분 보면 그 굉장한 발견을 한 것처럼 자동 검색기를 굉장히 선전하는 투자업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과다 포장되어 있는 거고요. 여러분도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만드는 방법을 해보고 실제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활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기 전에 제가 말한 대로 저희 리얼 베이직에서 기본은 항상 탑다운입니다. 탑다운이기 때문에 이러한 나이스 기준, 기억하시죠? 나이스 기준에 해당되는 종목을 찾는 거는 종목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코스피 같이 지금 현재 개별주가 아니라 시장과 업종과 우량주 중심의 인덱스 펀드와 프로그램 매매가 중심돼서 기계적인 매매가 수급의 주가 되고 있는 시장에서는 이 개별주의 힘은 업종과 다르게 가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량주 중심으로 되어 있는 코스피는 철저하게 업종에서 상승 추세에 있는 것을 찾아야 되고요. 그 상승 추세 업종에 있는 것 중에서 대표적으로 상승 돌파 신호가 최근에 시작된 따끈따끈한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하라고 제가 권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업종은 22개 업종이 있는데요. 그 22개 업종 중에서 지금 현재 완전한 상승이 아니더라도 하락 추세에 있지 않고 하락 추세를 이탈해서 상승 쪽으로 가려고 말려고 하고 있는 업종이거나 아니면 상승 추세로 들어선 종목들, 여기 오타가 계속되네요. 죄송합니다. 상승 추세로 계속 가고 있는 업종은 이 11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11개 업종 중에서 그러면 전체 11개 업종에 아무 종목이나 투자해도 괜찮느냐?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11개 업종 속에서 들어가가지고 그 업종에 소속되어 있는 종목들을 소팅을 했을 때 분석을 해보면 기술적으로도 지금 현재 이미 음식료 업종처럼 너무 올라버려서 이제 눌림목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된 이번에 눌림목이 아니라 이걸 이탈하면 이제 하락으로 갈 수도 있을 정도의 상승이 너무 많이 된 늦어진 업종도 있기 때문에 종목이 안 나오고요. 아니면 가보면 업종은 괜찮은데 개별적인 거는 별로 없는 비금속 광물처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1개 업종 중에서 전체적으로 소팅을 했을 때 지난주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지금 이러한 눌림목에 들어가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탑픽 종목을 제가 이 11개 종목에서 6개 업종으로 간출했고요. 6개 업종에서 6개 종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솔재지, 광동제약, 대덕, GDS, 서울가스, 삼성생명, 코웨이 이렇게 6개 종목을 리얼 베이직 원칙에 따라서 상승 추세에 있는 업종을 찾았고 상승 추세 업종 내에서 지금 현재 상승 신호가 출발하고 있다. 그래서 그 종목으로 투자하신다면 이렇게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면 충분히 수익이 낼 수 있을 거고 특히 아까 말했던 제가
강의 초반에 말한 것처럼 뱅가드 펀드는 어떻습니까? 6개월 동안에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렇게 월봉 5선. 삼성생명은 이번 달 말까지 지켜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왔을 때 최소한 월봉 5선에서 눌림목으로 매수하는 큰 호흡으로, 긴 호흡으로 투자하는 방법으로 간다면 코스피 내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강의에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코스닥 종목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코스닥 종목은 코스피에 있는 종목과는 차이가 납니다. 코스피의 종목은 분명히 말했다시피 어떤 기계적인 매매, 시스템에 의한 매매이기 때문에 업종과 시장과 종목이 거의 같이 갑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업종 분류조차도 조금 좀 불분명하고요. 그리고 종목 자체는 업종과 다르게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많습니다. 게다가 어떤 몇 개의 큰 시가총액을 가진 종목이 그 업종을 움직이기 때문에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의 투자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텀업 방식으로 할 때는 거꾸로 되겠죠. 먼저 상승 돌파 신호가 발생하는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1000개 가까이 되는 코스닥 종목에서 상승 돌파 신호가 나온 걸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찾기 위해서 1000개에 해당되는 것을 일일이 다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자동 검색기를 통해서 거기에 나오는 것을 찾아내서 그걸 바탕으로 여전히 NIC 기준을 찾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N에서 N 신호가 나온 종목이 리스트가 되면요. 그 종목을 바탕으로 해서 그 종목의 기본적인 정보로 가서 수급과 그다음에 최근 영업이익의 전가율이 어떻게 되느냐를 해서 영업이익이 전가가 있고 수급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에 의해서 올라가고 기술적으로 되는 종목이라면 나이스한 종목이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나이스한 종목이라고 판단됐을 때는 이 나이스 종목이 포함되고 있는 업종을 찾아가서 그 업종의 추세를 한 번 더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코스닥에 있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요. 종목과 업종의 방향이 틀리다라면 그 종목의 힘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상승 돌파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 들어가서 코스닥에 있는 업종을 봤을 때 그 업종조차도 상승 추세에 있다라면 그 종목의 상승세는 장기간 이어질 수 있고 힘은 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으로 종목을 먼저 찾아서 업종을 가더라도 항상 종목과 업종을 같이 보는 습관을 들여셔야 여러분의 투자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자동 종목 검색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저희 리얼 베이직에서 투자 종목을 제한하고 있고요. 대상을 하고 있고 보조지표를 뭘 하고 있는지 첫째 시간부터 계속했으니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저희는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렵게 숫자로 하는 거는 조금 이따 보시면 제가 쓰고 있는 게 대신증권 HTS인데요. 대신증권 HTS 조건 설정할 때 100만 원 단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10만 100만 원. 우리 돈으로 하면 1000억 원이죠. 그래서 1000억 원 이상인 종목으로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신호를 바탕으로 할 때 저희가 두 개의 보조지표를 이용하고 있다고 그랬죠. 일목균형표와 삼선 전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종목 검색 기능에서 들어가서요. 대상을 코스닥에 있는 종목, 재무 분석은 기본 정보에서 시가총액을 1000억 원 이상으로 이렇게 제한을 할 겁니다. 왜 코스닥만 하냐면요. 코스피는 아까 말했던 대로 기본 원칙으로 탑다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거는 코스닥 종목에 국한을 시키기 위해서 코스닥에 있는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인 종목일 때는 자동 검색기로 찾아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제한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목 중에서 매매 신호가 일목균형표가 기준선을 돌파하고 있는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목균형표상에서 전환선을 돌파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전환선이 기준선을 돌파하는 것이 두 번째 상승 단계입니다. 하지만 전환선이 기준선을 돌파하는 소위 말해서 골든 크로스라고 그러고 일목균형표에서는 호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 나타났을 때는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위험이 있더라도 남들보다 조금 앞서서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전환선이 기준선을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종가가 기준선을 돌파하는 것을 저희는 투자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투자의 시작이 뭐와 같이 이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아느냐면 삼선 전환도가 상승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이 기준선 돌파는 힘이 없고 다시 내려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에서 종가가 기준선을 돌파하는 종목을 삼선 전환도가 상승으로 전환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은 N 신호가 발생을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네. 어디 가서 비싼 돈 주고 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대신증권 HTS에서 위에 보시면요. 이렇게 차트 검색해 보시면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전문가가 돼야 되니까요. 종목 검색에 전문가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형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만들어내면 됩니다. 자, 여기서 조건 설정이라는 게 상단에 조건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 설정을 눌러보겠습니다. 조건 설정을 하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조건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사용할 검색기를 만드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했던 대로 조건 리스트에 왼쪽에 조건 리스트가 있죠. 거기서 대상 지정을 해서 대상부터 먼저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 자동 종목 검색기는 코스닥에 있는 종목만 할 거다. 그래서 코스닥만으로 일단은 지정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재무 분석에서 재무적으로 봤을 때 다른 거는 모르지만 최소한 기본 정보에서 재무 분석의 기본 정보에서 시가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제가 제안을 뒀습니다. 네. 시가총액 1,000억 원에 대한 설명은 드렸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투자를 시작하는 것은 1,000억 원 이상입니다. 그전에는 개인들의 장난에 의해서 주가가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0억 원 이상은 돼야 최소한 수급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뒷받침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00억 이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만드는 방법 간단합니다. 시가총액, 여기 있는 시가총액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시가총액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기는 100만 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대로 여기 있는 거를 1,000억 원 이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10만 100만 원이 1,000억 원이 되겠죠. 그래서 1,000억 원 이상으로 한 후에 오른쪽에 있는 수정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코스닥에 있는 1,000억 원 이상 구조까지의 시가총액에 해당되는 종목을 내가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범위를 정해놓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매매 신호의 리얼 베이직의 원칙에 맞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일목균형표와 삼선 전환도라고 그랬습니다. 거기는 보시면 중간쯤에 보면 매매 신호라는 게 있죠. 커스가 있는 매매 신호를 클릭을 해보면요. 여러 가지가 쭉 나옵니다. 그중에서 제가 이용하고 있는 기타 지표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일목균형표와 삼선 전환도 두 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를 먼저 들어가서 일목균형표를 클릭하면 일목균형표 관련되는 매매 신호들이 쭉 있습니다. 복잡하니까요. 저희 개인 투자자들은 가장 단순하게 첫 번째 일목균형표 기준선 돌파만 클릭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으면 일간 차트가 전환선이 기준선을 돌파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리얼 베이직에서는 아까 말했다시피 남들보다 조금 빨리 들어간다는 생각에서 전환선이 아니고 종가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종가를 바꿔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기본으로 사는 거는 종목은 주간 차트고 그다음에 업종은 월간 차트라는 걸 기억하시죠? 그래서 일간 차트가 아니고 주간 차트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간이 아니라 주간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일간을 주간으로 바꿔주시고요. 여기 전환선을 종가로 바꿔주신 다음에 수정을 누르시면 리얼 베이직에서 상승 돌파 신호가 시작되는 단계라고 생각되는 기준선 돌파가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기준선 돌파는 분명히 추세가 완전히 되지 않았는데도 일찍 들어가는 이유는 삼선 전환도라는 또 다른 추세의 전환 신호가 같이 붙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선 전환도에 추세를 붙여보겠습니다. 일목균형표를 줄이고 밑에 보시면 삼선 전환도가 나옵니다. 삼선 전환도는 조금 넓혀볼까요? 두 가지가 나오죠. 삼선 전환도 전환과 삼선 전환도 연속 발생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해당하는 거는 삼선 전환도 연속 발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일목균형표와 돌파와 삼선 전환도의 전환이 같이 움직였다라고 조건을 뒀을 때는 그 조건이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최근에 전체적인 단기적으로는 9개라고 그러죠. 9개 이내에 삼선 전환도가 상승 전환했고 지금 기준선을 돌파했다면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삼선 전환도에서 두 번째에 해당되는 연속 발생을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삼선 전환도가 연속 발생을 클릭을 하면 네 번째 조건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제가 말했던 대로 신호 발생 범위를 바로 최근 하나가 아니라 단기적인 거는 9개라고 그랬죠. 전체적으로 일목균형표의 숫자의 개념이 전체적인 시장이 맞다라고 판단하신다면 단기적으로 9개, 길게 26개의 어떤 시간적인 개념을 여러분들 머리에 넣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9개의 신호 발생 범위를 넣고 나서 이것도 역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이 4개만 한 다음에 조건을 저장을 하시고 거기에 여러분 이름을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버텀업 자동금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밑에 나오시죠? 이쪽에 사용자 저장 조건에 버텀업 자동 검색기가 바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물론 지금 보는 거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거는 주간 차트이기 때문에요. 월요일 종가를 가지고 주간 차트를 미리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도 얘기했고요.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개인 투자자는 다른 때는 몰라도요. 금요일 종가가 끝났을 때 주간 차트 종가를 바탕으로 해서 주말에는 한번 전체적인 종목을 소팅을 하거나 종목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할 거를 미리 부탁드리면서 미리 해보면요. 이렇게 버텀업 자동 검색을 하면 코스닥에 있는 거의 1000개 가까운 종목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은 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N 신호가 발생되는 종목은 신화인터텍, TCK, MDS테크, 미디어플렉스입니다. 조건이 뭐라고요? 코스닥에 있는 시가총액 1000억 이상인 종목 중에서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상향 돌파를 하고 있고 삼선전환도가 최근에 상승 전환한 종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나이스한 종목에서 첫 번째 조건 N 신호를 발생한 종목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4개를 검색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좀 작아지더라도 불편해서 보시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요. 주식에 위에 보면 주식에 보면 종합현재가 있죠. 모든 거 다 있습니다. 다른 HTS도 종합현재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N 신호가 발생한 종목에서 IC를 해야 됩니다. 수급을 분석을 해야 되고요. 재무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렵냐? 별로 안 어렵다는 거죠. 첫 번째도 제가 얘기 드렸는데요. 나이스한 종목에서 이렇게 N 신호가 발생된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자, 이런 다음에 4개가 만들면 신화인터텍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럼 신화인터텍에 대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나오죠. 이렇게 있으면 쭉 시간 일자 추이 중에서 끝에 수급과 재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I를 한번 볼까요? 이 종목 4개를 한번 N 신호가 발생된 종목 4개가 IC가 어떤지를 보면 먼저 신화인터텍의 수급을 보면 최근의 흐름에서 신화인터텍은 특별한 게 없죠. 기관과 외국인에. 하지만 외국인이 이 전체적인 거래량 대비해서 최근에 상승이 나타났다면 이 상승의 흐름은 누구다?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관에서는 특별한 게 없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이 신화인터텍도 수급이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I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C라고 하는 Current Earnings Growth Rate라고 하는 최근에 영업이익이 증가. 제가 제조업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당기순이익보다는 영업이익을 제가 많이 하죠. 왜냐하면 회사의 기본적인 전체적인 펀더멘털이 좋아졌다는 것은 어떤 다른 영업 외 수익이 아니라 영업에서의 수익이 좋아지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요. 영업이익을 봤을 때 2010년에 적자였던 회사가 2011년 흑자로 전환되고 작년에 48억이었던 회사가 지금 9월달까지 3분기까지가 163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신화인터텍은 좀 다른 이유가 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름이 갑자기 안 나네요. 태양광 투자했던 회사에 자회사로 들어가면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LCD의 전체적인 좋은 이슈가 그 회사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나쁘다는 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회사의 내부적인 거는 굉장히 좋았다. 그런데 신화인터텍이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것이 이걸 팔기를 해놨죠. 시장에 매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 자체 그룹의 리스크가 아니라 종목 자체에 대한 거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고 있다. 이렇게 판단돼서 이 종목은 나이스한 종목으로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화인터텍은 나이스한 종목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보면 TCK. TCK도 보시면 수급을 먼저 보겠습니다. TCK의 수급을 보면 지금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은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나타나 보이시죠? 색깔이 보이시나요? 그 빨간색으로 보이면 수급에서 기관이 TCK는 상승으로 주도를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무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는 어떠냐? 재작년, 작년이 좋았고요. 올해는 오히려 작년보다 못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나이스하지 않다라고 저희가 판단한 겁니다. N과 I를 맞췄지만 C에서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4개 종목 쪽에서 TCK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MDS테크로 갔을 때 MDS테크 전체적으로 수급을 먼저 봤을 때 MDS테크의 최근에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은 여전히 기관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드문드문 동참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I가 나쁘지 않다. NI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재무까지 봐서 커런트 어닝스로 갔을 때 보시면 2011년에 약간 줄었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MDS테크도 C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월등히 좋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작년에 성장성이 멈추면서 불안했던 시장의 심리가 올해 다시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 때문에 이 종목조차도 나이스한 종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개 중에서 지금 신화인터텍, TCK는 아니고 MDS테크 이 2개가 괜찮다는 거고요. 미디어플렉스 한번 보겠습니다. 미디어플렉스도 보시면 수급에서 월등히 기관이 사고 있다는 게 보여지시죠? 전체적으로 다른 것보다 달리 10만 주, 20만 주 이런 대량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기관이 미디어 플렉스에 대해서 매수를 주도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를 봤을 때도 2010년, 2011년 계속 적자였던 회사가 2012년 들어서 턴어라운드를 하죠. 21, 84, 9, 3, 4분기까지 84억 이익이 나고 있는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디어 플렉스가 나이스한 종목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있는 시가총액 1,000억 이상인 종목에서 자동 검색이 조건을 넣어서요. 나와지는 이 4개의 N 신호가 발생되는 종목을 이렇게 종합 현재가를 통해서 수급과 재무를 똑같이 봤을 때 나이스한 종목이 뭐라고 나왔죠? 신한인터 때 MDS 테크, 미디어 플렉스 3개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이스한 종목으로 발견되면 뭐 한다 그랬죠? 이 종목의 업종이 어떤가를 보는 거죠. 전체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미디어 플렉스 하나를 본다면 미디어 플렉스의 지금 월간 차트입니다. 항상 제가 좋아하는 것처럼 기준선을 돌파하는 삼선 전환하는 형태가 이때 나타난 거죠. 그래서 보시면 미디어 플렉스의 출발은 사실은 2012년 1월에 시작된 겁니다. 2012년 1월에 시작된 상승이 1375원의 상승 신호가 나왔고요. 저희가 좋아하는 눌림목에서 샀다라면 이 시점에 사줬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1,400원이나 1,200원에서 1,400원 사이에 매수가 됐다라면 최근에 2,300원까지 가서 거의 더블의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신호들이 나타났고 지금 현재는 어떤 거냐면요. 다시 한번 재차로 봤을 때 월봉에서 계속적으로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이 검은선, 두꺼운 검은선의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간 차트로 봤을 때는 기간 조정을 거친 후에 다시 상승적으로 힘을 발휘하고 이번 주에 만약에 이 기준선을 돌파한다라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나이스한 종목을 찾아내는 것이 코스닥에서는 자동 검색기를 통해서 종목을 찾아서 N 신호가 나온 종목을 현재가를 통해서 I와 수급과 C, 재무를 분석해서 나이스한 종목이라 판단되면 이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 게 보시면 미디어 플렉스는 예를 들겠습니다. 그래서 오락문화라고 되어 있죠. 종목이 중견기업부 오락문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오락문화에 대한 것들이 보면 코스닥에 있는 업종이 이렇게 많죠. 그래서 이 업종을 보고 이렇게 다시 찾아가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업종 중에 여기 중간쯤에 오락문화가 있습니다. 오락문화 업종이 보시면 오락문화 업종의 차트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오락문화 업종으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락문화 업종이 지금 현재 보면 이 보이시는 월간 차트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월간 차트 보이시나요? 이 오락문화 업종의 지금 차트의 힘이 상승세가 보이시죠? 그래서 이 상승 추세에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미디어 플렉스라는 개별 종목의 상승세는 굉장히 힘있게 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코스피에 있는 업종은 인덱스라든가 프로그램 매매라든가 이래서 기계적으로 업종과 시장이 같이 방향을 가기 때문에 업종을 먼저 상승 추세에 있는지 찾아내고 그 업종에서 들어가서 그 종목 중에서 상승 신호가 나오는 종목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코스닥처럼 개별주의 특성이 있을 때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자동 검색기를 통해서 상승 돌파 신호가 나오는 종목을 소팅을 해내고요. 그 종목이 나오면 이렇게 현재가를 통해서 수급과 재무를 통해서 수급과 재무까지 다 양호하다고 하는 나이스한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나이스한 종목을 찾아낸다면 업종에 들어가서 이 업종이 이 종목의 상승세를 가로막는가 아니면 이 상승세를 힘을 받쳐주는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디어 플렉스를 예를 들면 이 미디어 플렉스는 굉장히 힘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되지만 월요일 날 걸 판단한 것이 아니라 금요일 날 끝나면 주간 차트의 종가로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 보시면 미디어 플렉스 예를 들면 주간 차트를 보시면 미디어 플렉스는 굉장히 의미가 심장합니다. 아까 보시죠. 이 주간 차트에서 이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밀려서 밑으로 가느냐는 종가를 보셔야 되니까요. 금요일 끝나면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동 검색기를 만들어서 소팅을 하는 것을 쉽게 하면 긴 시간 투자하지 않고서도 종목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방법으로요. 탑다운과 바텀 방법으로 업종과 종목의 상승 추세가 발견되는 종목. 그래서 나이스한 종목에 투자를 제한을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투자의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는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업종과 종목들이 찾아낸 것이 한번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갈 건데요. 덧붙여서 지금까지 저희가 총 6주에 통해서 했던 이 뼈대가 되는 걸 바탕으로 그 뼈대에 붙여지는 살이라고 할 수 있죠. 보조지표에 더 기본적인 내용을 세세하게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이스한 종목 자동 검색기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꼼꼼하게 체크하시고요. 또 영업이익, 실적까지 함께 보신다면 나이스한 종목을 고르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마인드 컨트롤 시간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l he'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he's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네, 오늘도 어떤 조언을 준비하셨는지 많이 궁금한데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어떤 조언 해주실 건가요? 네. 지난주에 시를 제가 소개했더니요. 네. 참 오랜만에 시를 읽었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이번 주 또 한 번 시를 한번 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를 소개시켜드리면서 그 시를 바탕으로 주식시장에서 있는 우리가 그 시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 시를 한번 앵커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네, 고은 시인의 그 꽃이라는 시입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예, 굉장히 짧은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네. 의미를 갖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곳에 인용되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이거 많이 보죠.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꽃을 내려갈 때 보았네라고 얘기합니다. 등산할 때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꽃을 내려갈 때 볼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올라갈 때는 어떻게든 정상에 가야 되겠다, 아니면 빨리 정상에 가야 되겠다는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변의 풍경에 대해서 볼 만한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미 이제 정상을 갔다서 내려올 때는 마음의 여유가 있다 보니까 주변에 눈이 돌아가지고 전체적으로 꽃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주식시장에는 이거보다 더합니다. 주식시장에 이 시를 들면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꽃, 내려갈 때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은 올라갈 때도 당연히 주식시장에도 주가가 올라가면 욕심 때문에 꽃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근데 내려갈 때는 더 안 보입니다. 내려갈 때는 공포 때문에 오히려 안 보이는 거죠. 최근에 주가가 약간의 조정을 보이고 하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서 불안해하는 심리가 살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불안한 심리에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할 때는 항상 제가 말듭니다. 전문가들이 항상 얘기할 때는 주식시장에서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3M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마인드, 메소드, 머니. 이 세 가지 관리가 주식 투자자에서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마인드입니다. 시장에서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항상 올라갈 때 욕심에 가득 차 있고 내려갈 때 공포에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이 시장의 주가의 흐름이 내가 이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정말로 좋은 기회인 건지 아니면 다시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신호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산에 대비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빠른 시간 내에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만으로도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워렌 버핏이 최근에 썼던 칼럼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뭐에 하고 있느냐는
단순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디서나 듣는 얘기지만 그럼 행복은 어디서 오냐면 정말로 미국이니까 하는 얘기죠. 돈은 자유를 주기 때문에 그 자유를 바탕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자유를 줄 수 있는 돈을 가지기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떨어지면 불안해하고 올라가면 또 어디까지 가나 항상 불안한 심리로 있으니까요. 주식 투자 자체가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어도 불안하고요. 이러면 오히려 우울하고요. 행복과 자유하고는 전혀 의미가 없죠. 다시 한번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처음으로 제 강의가 리얼 베이직입니다. 백투더 베이직이고요. 제가 아주 못해서 초보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얘기했듯이 차라리 초보 때의 마인드와 초보 때의 메소드와 초보 때의 돈 관리가 오히려 헛똑똑이가 돼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당할 때보다도 훨씬 낫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 때의 마인드로 내가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매수를 하고 내가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이익 실현을 하고 내가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이탈한다라면 손절하는 이 초보의 마인드로 투자를 한다라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흔들리지가 않는다라면 시장에서 심리적 안정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해당되는 마인드에서 다른 사람보다도 유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대로 주가가 다음 주 얼마가 될 거다, 다음 달 얼마가 될 거다, 내년 얼마 될 거라는 이러한 예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주가가 나타났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할까라는 자기만의 원칙을 세워 놓으셔야 되고요. 그 원칙에 내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을 자신감 있게 펼쳐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성공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처럼 올라갈 때도 본 꽃, 내려갈 때도 또 보네.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는 투자자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항상 말씀하시는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말씀 정희경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월 28일 주식표 스트라이크였습니다. 어느덧 1월도 마지막 주인데요.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렇게 11번이 지나면 2013년도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새해 계획 세우셨던 재정비 한 번 더 하시고요. 또 알찬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